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강한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비의 강도가 한층 약해졌습니다. 다만 서해상에서 새로운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어 새벽까지는 곳곳에서 강한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현황과 전망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비가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 현재 비바람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한 태풍 바비가 남긴 강한 비구름은 대부분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됐고 내륙에는 약한 비구름이 넓게 분포하면서 곳곳에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북서쪽의 찬 공기와 남서쪽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다시 만나면서 서해상에서는 새로운 비구름대가 발달해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완주와 익산 등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도 예상 강수량을 크게 낮췄는데요. 앞으로 강원과 전북에는 최대 60mm, 수도권과 충청, 경북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다만 새벽까지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끝까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북한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만큼 임진강과 한탄강 등 접경 지역 하천의 수위 상승에도 계속 대비해야 합니다. 새벽 한때 강원 미시령에는 초속 31.7m의 강풍이 불었는데요. 바람도 지금은 다소 약해졌습니다. 경기 서해안을 제외한 수도권과 전남 해안의 강풍주의보는 해제됐고 경기와 충남 해안, 영동과 영남 해안에는 여전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해 일부 해상의 풍랑주의보도 해제됐지만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최고 5m의 높은 물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네, 그럼 비는 언제쯤 모두 그치게 되는 겁니까? 네, 비는 오늘 오전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도 오늘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해상과 해안가에서는 높은 물결과 너울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고 목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 시흥시 거모동과 군자동, 장곡동 일대가 정전됐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 등 951세대가 덥고 습한 날씨에 냉방을 하지 못하는 등 2시간여 동안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강한 비바람에 날아온 물체가 전신주에 부딪히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복구 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일대가 한때 정전됐습니다. 주변 식당과 상점 등 상가 건물 230여 채의 전기 공급이 끊겨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강한 비바람과 낙뢰로 전신주 전선이 끊어진 걸로 추정된다며 밤 11시쯤 복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폭우가 쏟아지는 건 이례적인 바다 고수온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뜨거워진 바다가 비구름에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극한 호우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는 2023년부터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 역시 평년보다 0.6도 이상 높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는 지난해 평균 17.7도로 최근 10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주변 바다도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가 따뜻해질수록 증발이 활발해지고 비구름의 재료가 되는 수증기 공급이 늘어납니다. 아무리 상승이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재료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실제 강수 강도를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수증기가 풍부해지면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쏟아낼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전국에서 15차례나 관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장마와 집중호우를 전망할 때 대기뿐 아니라 바다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극한 호우는 워낙 변동성이 심해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해수면 상태 분석이 더해지면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했습니다. 경무관급인 경찰서장과 경정인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건데요. 검찰도 형사과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아온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길이 50cm에 달하는 공업용 케이블 타이를 숨기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구속된 강력팀장의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과 형사과장 박모 경정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두 경찰 간부에게는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휘부가 증거인멸했다고 보는 겁니까? 광주경찰 지휘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세요? 경찰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 특정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입건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에게서 또 다른 혐의가 나오면 추가로 입건할 계획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구속된 강력팀장에게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봐주기식 수사 논란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전반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형사과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브리핑을 열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YTN 나윤호입니다. 고 이채원 양 살인사건의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 등을 숨기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과거 범죄 피해자를 보호했다며 장관 표창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상훈 내역을 보면 박 경감은 지난 2022년 제77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공적조서에 박 경감이 평소 확보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졌으며 특히 범죄 피해자 128명을 접수해 밀착 관리하는 등 공이 지대한 인물이라고 적었습니다. 1996년 경찰에 입직한 박 경감은 지난 2008년 국무총리 모범 공무원 표창을 받았고 지난 2023년엔 박 경감 팀이 광주청 으뜸 형사팀으로 뽑히는 등 지난해까지 모두 43차례나 상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진 출석한 절도 피의자를 밖으로 불러내 불법 체포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경찰관은 피의자를 길에서 우연히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고 수사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의 보안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는 지난 5월 22일 특수절도 혐의 피의자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긴급 체포서에는 A경위가 탐문 수사를 하던 중 길에서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 체포했다고 적었습니다. B씨는 결국 구속됐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 면담 단계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B씨가 자진 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경찰관이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더니 갑자기 긴급 체포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검찰은 경찰관과 피의자 사이 통화 녹음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보안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A경위가 자진 출석한 B씨를 밖으로 불러내 경찰서 인근 지하철역 앞에서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긴급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불법 체포였던 건 물론 체포 당시 정황이 적힌 수사 기록도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A경위는 또 압수조서 등에 B씨를 체포한 현장에서 절도 피해품인 현금을 압수했다고 기재했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B씨는 훔친 돈을 게임장에서 일부 소비한 뒤 나머지를 게임장 업주에게 맡긴 상태였고 A경위는 게임장 업주가 은행에서 인출한 보관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불법 구금됐던 B씨를 석방하고 A경위를 직권남용 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보안 수사를 통해 수사 전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는 역할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송치 사건을 충실히 검토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언론 보도 이후 A경위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 감찰에 나섰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중증 발달 장애인들을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발달 장애인 2명이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고 이를 알게 된 부모는 편의점 측에 사과하며 10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점주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부산진경찰서는 이들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훈방이나 자체 종결로 특수절도 사건을 마무리할 법적 권한이 경찰에게 없다며 수사 단계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충분히 반영해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계기로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회의론이 일자 여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분출하고 있는데요. 지도부는 수기를 강조하면서도 후퇴는 없다고 밝혔는데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국민의힘은 당력을 총집결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없앨지 갈림길 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지도부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수기와 치열한 토론을 강조했지만 완전 박탈, 대전제는 변함없었습니다. 이제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도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의원총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별도 개정안 발의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법안에 이름을 올린 11명은 보안 수사권이 모두 없어지면 여성과 아동, 장애인과 노인 같은 약자가 피해를 볼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강경파 김용민 의원이 재차 개혁의 후퇴는 없다고 천명하는 등 양쪽 모두 물러설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자중질환 속 국민의힘은 보안 수사권 존치 깃발 아래 하나로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장에는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수십 명이 참석해 여론전에 당력을 쏟았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보면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 개혁이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또 외부 전문가들은 물론 강력 범죄 사건 피해자까지 직접 나서 보안 수사권 폐지는 절대 안 된다.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똥과 된장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정윤기 사건이라는 똥 한 항아리를 전부 퍼먹고도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오만과 독선.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먼저 보살펴야 됩니다. 가해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단념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보안 수사권 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도 당론 발의합니다. 민주당의 전면 폐지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막판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선관위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가 증인 90여 명을 불러놓고 첫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여야 간 송파 지역 재검표 공방 속에 인천 쌍둥이 득표 재검표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실제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가 중앙선관위 보고를 토대로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용지 247만 장을 재검표하는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정당별 추천 참관인 100여 명과 선관위 직원 440명이 투입돼 직접 수검표하고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는데 실제 개표 반영은 쟁송을 거쳐야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검표 실행 시점을 놓고 여야는 국조특위 첫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즉시 재검표를, 국민의힘은 특검 출범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재검표 시간을 끕니까? 재검표 당장이라도 해서 중앙선관위 주도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수사 대상이 증거물을 미리 검증하고 건드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쌍둥이 득표 부정개표 의혹도 재검표로 검증하자는 제안과 함께 국회 의결만 되면 가능하다는 선관위 입장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송도 1, 2동이 나오니까 공개 재검표에 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의 증언 감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칫 부정선거론에 불똥이 튈까 회의적인 입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치적 이상에 대해 가지고 선거 때마다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쟁송으로 다툴 것과 우리가 검증할 것을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는 선관위를 상대로 투표지 사태 당시 부실 대응과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하시고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셨습니까? 글쎄 그런 중앙에 보고하고 이런 것은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챙기진 않았습니다. 선관위 전관 가족회사에게 175억 원 몰아줬다는 거잖아요. 같이 근무했던 분이 나가서 수의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다 물품 쓸어가는 거. 제3자냐 야당 추천이냐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 기류입니다. 다음 달 1일까지인 국정조사 시한을 앞두고 올림픽공원 재검표 시점에 변수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50% 인쇄의 근거가 된 연구 용역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어제 해당 용역 업무를 맡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책임연구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2022년 12월 연구용역보고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선거일 투표에 사용하는 투표용지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합수본은 책임연구원을 상대로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배경과 이후 선관위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캐물었을 걸로 보입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문제가 발생한 서울시 일부 지역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는 선거 소총에 대해 선거관리 초유의 사안이라며 중앙선관위에 판단을 넘겼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서울시 선관위의 선거소청 답변서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답변서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다수의 투표소에서 투표 중단과 마감 시각 초과가 발생했다며 사실관계의 확정과 법리 판단에 각별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현재 다수의 선거소청이 병행 심사 중이고 그 쟁점이 중첩되는 만큼 서울시 선관위가 곧바로 단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건 독립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부부의 선관위 부담 해외 출장의 결제자는 노 전 위원장 자신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신동호 의원실에 제출한 관련 자료를 보면 노 전 위원장은 재임 당시 부인과 함께 간 3차례 해외 출장 서류 모두를 최종 결제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의 부인이 동행한 출장은 지난 2022년 호주와 뉴질랜드, 2024년 독일과 에스토니아, 지난해 덴마크와 스웨덴 출장으로 당시 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 부인의 여비도 일정 부분 부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기본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주무부처의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이 보고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형평성 있는 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 빼고 저것 빼는 각종 공제로 제도가 많이 변형돼 조세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가 오히려 투기를 유발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 정상화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다만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것이냐는 일각의 지적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유발 부작용을 완화하는 건 부수적인 거라며 1차 목표는 조세 제도의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유튜브 생중계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의 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여론 파악에도 나섰습니다.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데는 다들 공감하지만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초고가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 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의 90%가량이 초고가 주택 부담은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시가 기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이라고 보는지도 물었습니다. 30억 써주신 분들이 많아. 너무 가혹한데? 30억이면은 현재 공시 기준으로 하면 10몇 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20억도 꽤 많습니다. 20억도 많아요? 예.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 문제를 재차 꺼낸 만큼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 토론의 핵심 쟁점도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 개편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두 번째 정부 부처 업무 보고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가 약 100분간 보고에 나섭니다. 이어 모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업무 보고를 진행하는데 보고 내용은 모두 생중계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 유일한 야당 배석자로 참석했습니다. 주택 정비 사업과 민간 임대를 통한 주택 공급, 또 세율 과표 조정 등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려다 제지당하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기 20억 넘어요? 집 없어 이제. 집 한 채 있습니다. 근데 20억 넘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관련 논의가 마무리될 즈음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을 요청합니다. 정리님, 저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건은 그냥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요건으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한 총리가 서면으로 제출하라며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주문도 추가합니다. 그 보고서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좀 넣어서 해주십시오. 네, 들어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끝날 무렵 발언 기회를 얻긴 했지만 오 시장이 주택 문제로 운을 띄우려 하자 대통령에게 또 한 번 가로막혔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자로 참석한 오 시장은 규정상 발언권을 얻지 못하면 의견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보고서만 제출하고 돌아온 오 시장은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만으론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며 주택 공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이 늦어진 이유를 대통령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더욱 자세하게 분석한 2차 보고서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공급난 해결을 주제로 열린 첫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비아파트 공급 회복과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또 이번 토론회가 형식상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책에 반영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진행된 각 정부 부처의 의견 수렴 과정. 주택 공급 방안을 주제로 한 국토교통부 토론회로 문을 열었습니다. 잘 반영해서 이번에는 정말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토론회에선 닥치고 공급이라는 정책 기조와 달리 공급이 더디다는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노후화된 도심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은 발이 묶였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출 규제로 전세 자금 등 조달이 어려워지며 주민들의 이주와 사업이 더뎌진다며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입니다. 노후 도심지에서는 현금으로 이주가 가능한 분들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신속한 공급을 얘기하면서 정작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자금줄은 막은 것은 모순이라고 느꼈습니다. 또 정부가 129 대책으로 용산 정비창 등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지자체의 반발을 좀처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야당 지자체장들하고도 얼른 협의를 하셔서 자주 만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용산, 과천 이런 데들도 공급이 되겠구나 이런 모습들을 빨리 보여주는 게 청년 취약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공급까지 끊겼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사업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 빌라 건설이 힘들어졌다며 대출 문턱을 낮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축 공급을 담당하는 저희들에게도 같은 LTV가 0%입니다. 신축 판매업에게는 LTV 0%를 하는 것을 좀 완화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온갖 민원이 쏟아진 가운데 정부가 명확한 주거복지 로드맵 없이 의견만 듣는 자리 같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먼저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정부의 안이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국민에게 이렇게 열어놓고 물어보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이틀간 금융과 세제와 관련된 공개 토론회를 금융위와 재경부가 이어가는데 각종 요구가 이달 말 세제 개편 등을 앞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지 아니면 의견 수렴에 그치는 요식행위가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윤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입니다. 최소 인상을 내세운 경영계와 대폭 인상을 주장한 노동계가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서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700원으로 올해보다 380원, 3.7% 오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로 환산하면 월 223만 6,300원을 받습니다. 3.7% 인상은 2023년 5% 오른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합의로 도출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심의 과정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경영계는 내수 침체와 인건비 부담 누적으로 버틸 여력이 없다며 최소 인상을 주장했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만큼 현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과 취약업종의 현실이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계는 실질 생계비를 반영해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은 표결에서 무산됐습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게 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과제로 남았습니다. 경영계가 요구한 산업별 구분 적용도 부결됐습니다.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돼 최저임금 심의가 지연되자 공익위원들은 정부에 적용 대상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먼저 추진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지금 요청하고 있는 논의가 굉장히 좀 제도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고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종 심의안을 제출받아 다음 달 5일까지 2027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하는 경찰이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과 축구협회 임원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의혹의 핵심인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 전 감독의 소환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2년 전 홍 전 감독을 선임했을 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11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전력강화위는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를 검토해 이사회에 추천하는 기구입니다. 경찰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당시 전력강화위원들을 불러 심의 내용이 실제 선임 과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당시 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냈던 A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 전 감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진행하며 2년 동안 끌어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최근 박주호 당시 전력강화위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홍 전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늑장 수사 비판이 이어지자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던 고발 사건 등 9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맡았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역시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이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한 소환이 언제쯤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물량의 필로폰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어제 특정범죄 가중법상 향정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인의 심부름으로 화물을 수령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마약을 밀수하는 지인과 지속해서 연락을 해온 점 등을 미뤄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화물 배송으로 국내에 들어온 3.94kg의 필로폰을 수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마약범죄 정부합동 수사본부의 첫 기소 사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수행 차량이 전북 정읍에서 승용차와 부딪혀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전북 정읍시 옹동면 옹동교차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수행 차량 넉 대 가운데 한 대가 50대 여성이 몰던 소나타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대법원장 수행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2명 등 모두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정읍지방법원 격려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동 중이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른 차에 타고 있어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소나타 승용차가 적색 전멸 신호일 때 교차로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전날 9.32% 급락했던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은 뉴욕 증시 거래 사흘째를 맞아 전거래일 대비 27% 넘게 수직 상승했습니다. 미국 뉴욕 나스닥 시장에서 SK하이닉스 ADR은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27.29% 오른 193.92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오늘 함께 상장된 2배 레버리지 ETF들의 열기와 더불어 AI 매물이 수요에 대한 월가의 강력한 매수세가 다시 유입된 여파로 풀이됩니다. SK하이닉스 ADR 가격은 한국 유가증권시장 본주 환산 가격보다 20에서 30% 높은 수준에서 거래 중인데 미국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인 가운데 수요는 몰리면서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하면서 코스피가 6,400선과 6,900선을 오가다 6,8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급락하면서 올해 8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류완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는 6,700선에서 출발해 6,900선까지 올랐다 6,400선까지 내리는 등 500포인트나 급등락한 끝에 0.7% 오른 6,857로 마감했습니다. 우선주 포함해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60%를 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하면서 코스피가 요동을 쳤고 두 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레버리지 ETF가 생기고 나서부터 무슨 대한민국 시총 1위, 2위 기업들이 아침에 이제 장 시작할 때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개 빠지면서 시작하고 하니까 너무 심리적으로 저도 힘들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낙폭이 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가까이 급락하면서 반도체주의 개인 매도세가 몰렸고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개인 매도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 거래를 통해서 사왔던 물량들이 시장에서 매물로 출회됐고요. 이 부분을 외국인하고 국내 기관이 매수함으로써 전체적인 수급 압박 부분은 해소돼 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했고 금융과 전력, 바이오 일부 종목만 상승세였습니다. 코스닥은 1.9% 내린 784로 마감해 연이틀 하락했는데 장중에 낙폭이 5% 이상 커져 올해 8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불안감에 국제유가가 급등해 환율 상승 압력이 커졌지만 SK하이닉스의 주식 예탁 증서 나스닥 상장 이후 40조 규모 달러화 유입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은 1,49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고용 둔화 속 국가데이터처가 6월 고용 동향을 발표합니다. 이란 전쟁 타격이 컸던 5월에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만 명 줄었고 특히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은 25만 5천 명 줄어 5년여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어제부터 사흘 일정으로 시작된 정부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계속됩니다. 오늘은 금융위 차례인데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여부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 중인 도심 항공교통 UAM 기체가 첫 선을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인천대 INU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KUAM 비행 쇼케이스를 열고 삼보모터스 그룹의 UAM 기체 비행을 선보입니다. 2023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국내 첫 UAM 기체가 비행 시연을 한 적은 있지만 국내 민간 기업이 개발 중인 기체를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은 초복입니다. 고물가와 무더위 속에 외식과 집밥 수요가 동시에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식품 유통 외식업계가 보양식 마케팅에 나섭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 살펴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민간 선적의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동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미국이 요구하기로 했던 20%의 보호 비용을 중동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무역 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안전 통항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박에 선적된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 명목으로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하루 만에 번복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 징수 방침을 하루 만에 번복한 이유는 중동 동맹국 지도자들이 전화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백악관에서 열린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개념은 좋아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가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해협을 지키는데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동 국가들은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점이 더 마음에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주요 해안 도시들이 잇따라 공격받는 등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자국이 공격받으면 훨씬 더 강한 보복으로 대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이란 호르무즈 간주 키시섬 항구에서 불길이 타오릅니다. 이란 남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연안의 핵심 거점들이 잇따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호르무즈 간주 민가에도 발사체가 떨어져 일가족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부셰르주 당국은 부셰르시 4개 지점이 타격을 입었다며 휴전과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쇄 공습에 이어 저녁 시간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캐슘 섬에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중동 곳곳에 미군 기지를 향한 이란의 반격도 계속되면서 쿠웨이트 상공에서는 이란 발사체가 요격됐습니다. سپاه پاسداران انقلاب اسلامی اعلام کرد چند انبار پشتیبانی تسلیحاتی، مرکز ارتباطات ماهواره‌ای و ساختمان اقامتگاه نیروهای آمریکایی در بحرین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 속에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이란 지도부를 향해 자국 본토가 공격을 당할 경우 압도적인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הוא היה מספיק עוצמתי. זה יהיה שידור אחר, עוצמתי הרבה יותר. 유럽 항공안전청은 중동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사들의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영공과 오만만 상공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직접 노출될 수 있고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방공 시스템이 민간 항공기를 오인할 위험성도 있다는 겁니다. 유럽 항공안전청이 이런 권고를 내린 것은 일주일 만으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중동의 하늘길도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다고 해서 그걸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의도 국회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상황이 완전히 봉쇄됐다라는 보고를 받고 그럼 일단 당사로 모이자라고 해서 당사에 도착한 것이 11시입니다. 선후관계를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역사의 문제고 이기 때문에 왜곡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저 단호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지난 8일 안철수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인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중요한 증언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법정에서 선서하고 한 증언의 무게는 페이스북에서의 논박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다시는 대한민국의 상처로 남은 계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치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의원은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혹시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뭐 안철수 의원도 상당 한두 번 해본 분이 아니고 저도 뭐 상당 해봤지만은 뭐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만은 뭐 다른 세력에서 말을 보탤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계속 복당하겠다 그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도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입장을 낸 것 같은데 저는 개혁신당이 당 차원에서 이렇게 낼 입장은 없다. 밤사이 중북부 지방에 영향을 주던 호우구름은 모두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경북 지방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오늘 오후까지 5에서 40mm 정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출근길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현재 일부 서해안과 동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또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해상과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와 열대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강릉의 기온 30.4도, 서울 24.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복인 오늘 어제보다 낮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여전히 후텁지근하겠는데요. 서울 29도, 광주 32도, 대구는 3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무더위 속 내일부터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